저는 벤자민 한입니다. 18살 시애틀에서 자란 평범한 미국 청소년이죠.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더 복잡해요. 거울 속 낯선 얼굴과 15년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벤, 너 어디 출신이야? 이 질문이 제겐 악몽이었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입안이 모래로 가득 찬 느낌이었죠. 미국이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반드시 돌아오는 두 번째 질문. 아니, 원래는 어디서 왔냐고. 생후 한 달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제가 태어났다는 서울이란 도시는 그저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일 뿐이었죠. 양부모님은 늘 너는 특별해, 벤자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특별함이란 건 결국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으로 특별함은 제가 가장 증오하는 단어가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역사 수업 중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 벤, 너네 나라에선 이런 거 가르쳐? 마이크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네 나라. 그 세 단어가 불처럼 제 귓가를 태웠어요. 미국이 내 나라야.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한국말이잖아. 왜 그렇게 민감해?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산산조각 났어요. 내가 누구지? 바다 건너 한국인? 아니면 미국에서도 영원히 외국인인 사람? 2달 후 양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제 정체성에 다치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분들이 사라진 거죠. 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묵의 대가셨어요. 주로 뜨개질이나 정원 가꾸기에 몰두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또다시 거울을 노려보고 있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그 거울이 내 질문에 답해주진 않을 거야, 벤자민.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무슨 질문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서랍에서 황변한 봉투를 꺼내셨어요. 내 부모님이 이걸 나한테 남겼어. 내가 준비됐을 때 주라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울의 병원 이름, 제 생일, 그리고 희미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벤자민에게.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길. 한국어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글씨체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누군가가, 저를 낳은 누군가가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누구요? 내 안에 있는 한국 소년 말이다. 그 아이를 찾으러 가보는 건 어때?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내 뿌리를 찾으러 가는 건가? 아니면 도망치는 건가? 지원서를 작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한국어도 못해요. 그 나라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곳이 나를 부르는 걸까요?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포였을까요?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제 폐가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묵직하고 습하고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몸이 이 공기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출생지의 냄새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소리, 냄새, 색깔이 마치 과거에서 튀어나온 유령처럼 저를 에워쌌어요. 17년 전 이곳에서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도착장에서 벤자민 한 팻말을 든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계셨죠.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수진 누나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 박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미국에선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안긴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긴 여행 힘들었지? 박 아버지가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에 타자 수진 누나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좀 할 줄 알아? 아니요. 잘 못해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가르쳐 줄게. 수진 누나가 윙크했어요.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이곳이 제가 태어난 도시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박가족의 아파트는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제 방은 깔끔했고 창문 밖으론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한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도시, 이 집, 이 가족. 모두 낯설었지만 또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저녁 먹자. 박 어머니의 부름에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모두 생소한 이름과 냄새였습니다. 많이 먹어. 박 어머니가 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첫 김치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맵고 시큼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물을 들이켰죠. 매워? 수진 누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매워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번째 조각은 괜찮았습니다. 3번째엔 오히려 더 끌렸어요. 내 혀가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도시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 가족이 아니야. 난 이 집에 속하지 않아. 다음 날 수진 누나가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은 미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확하고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저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변을 계속 둘러봐? 수진 누나가 물었어요. 그냥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서요. 왜 누가 너를 쳐다봐야 해? 미국에선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수진 누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다르지 않아. 그냥 우리 중 한 명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 중 한 명.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지하철 전광판을 보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한, 강, 진. 더듬더듬 읽었어요. 응, 한강진역이야. 한강 근처야. 수진 누나가 설명했습니다.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벤자민한, 제 성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전광판에 떠 있었어요. HAN. 벤자민한.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실감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차올라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수진 누나는 알아챘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심장 깊은 곳에선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의 멜로디처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문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나는 떡볶이 냄새였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인데 갑자기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향수,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먹어볼래? 수진 누나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매웠지만 기분 좋은 매운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맛본 듯한 익숙함이 있었어요. 맛있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누나가 미소 지었어요. 내 고향 음식이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향. 정말 이곳이 제 고향인가요? 서울에서의 첫 주는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낯선 문화, 새로운 얼굴들,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안전함. 시애틀에선 항상 등 뒤에 눈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공원을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심지어 학교 복도를 지날 때도. 쟤는 어디서 왔지? 영어 할 줄은 알까? 뭔가 위험해 보이지 않아? 하는 시선들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서울에선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왜 아무도 날 보지 않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여기선 제가 튀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시애틀이었다면 순간적으로 몸이 긴장했을 겁니다. 누가 도둑질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몸에 밴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본능적 두려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전을 주우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괜찮아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튀어나왔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꽤 유창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한적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 박가족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서 밤늦게 걷고 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인 친구들조차 밤에 혼자 다니는 걸 꺼리는데 제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더 많은 폭력과 혐오를 경험했던 저로선 정말 기적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처음엔 서운했는데 곧 자유로워졌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민준이란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여긴 한국이니까. 너도 그냥 평범한 한국인으로 보여. 하지만 난 한국인이 아니야. 적어도 내 마음은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근데 내 얼굴, 내 성, 내 DNA는 한국인이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한국인 아닐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 누구죠? 미국인? 한국인? 아니면 두 세계 사이에 갇힌 존재? 어느 날 밤 혼자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에선 항상 방어적이었어요. 누가 제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시선을 보낼지 늘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선 그냥 존재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제 자신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이란 느낌인가.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박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벤자민. 이렇게 늦을 줄 몰랐네요. 죄송해요, 한강에 있었어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미리 연락만 해주세요. 알았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진짜 어머니처럼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일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 위협이 없는 상태가 아니란 걸요. 정서적으로도 안전한 곳,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진정한 안전지대였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벤자민 한 군이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자 옆자리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알아? 조금요. 배우는 중이에요.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발음 괜찮은데? 난 민준이야. 첫 수업은 다행히도 영어였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편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던진 과제는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주까지 AI 윤리와 글로벌 규제에 관한 토론을 준비해 오세요. 영어로요. 미국 고등학교에선 영어 시간에 문법이나 간단한 에세이를 배웠어요. 하지만 여기선 국제적 시사 문제를 외국어로 토론하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고등학교 수업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왜? 미국에선 이런 거 안 해? 우린 그냥 단어 시험이나 문법 배우는데. 다음 시간은 과학이었어요. 학생들이 조별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수준이 대학교 이상이었습니다. 한 조는 실제 작동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었고 다른 조는 미세 플라스틱 검출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게 다 고등학생들이 만든 거야? 쉬는 시간에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응. 대학 입시가 진짜 어려워서 다들 이렇게 준비해. 너희 미국도 비슷하지 않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표준화된 시험 치고 스포츠나 동아리 활동하고 그래.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대학은 어떻게 가는데? 그냥. 평균 점수 괜찮고 시험 점수 괜찮으면 되는데. 진실은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애틀에선 매일이 생존 게임 같았거든요. 오늘 인종차별 발언 듣지 않기. 오늘은 따돌림 당하지 않기. 이런 목표만으로도 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방과 후 수진 누나의 방 앞을 지나다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았어요. 누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해요, 누나? 물었어요. 수진 누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벤. 국제토론 대회 준비 중이야. 들어와도 돼. 누나의 방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영어 원서, 경제학 교과서, 과학 잡지들. 벽에는 세계 지도와 미래 계획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다 대학 가려고요? 궁금했어요. 수진 누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론 그렇지만 사실 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환경공학을 배우려고 해. 와, 대단하네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꿈이 있으면 공부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넌 어때, 벤? 무슨 꿈 있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이요? 미국에선 그저 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공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나는 날 증명하려고 공부했지만 여긴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공부하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어 공부에 진지하게 몰두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뿌리와 연결되기 위한 첫 단계로요. 한국 생활 한 달째, 학교 근처 독서실에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십 명의 학생들 사이에 섞여 앉는 것이 좋았어요.
미국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집단적 열정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노트북, 지갑, 휴대폰, 모든 귀중품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갔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물건들을 그냥 두고 왔잖아. 미국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물 한 병 사러 갈 때도 모든 짐을 가지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제 물건들은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거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었어요. 아까 화장실 갈 때 표정이 재밌어서. 그 학생이 웃었습니다. 뭔가 잊어버린 것처럼 당황하다가 다시 편안해지더라고.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 미국에선 물건을 자리에 두고 가면 없어져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당연하지. 왜 남의 것을 가져가? 그 학생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왜 남의 것을 가져가? 이 단순한 질문이 담고 있는 신뢰의 무게가 저를 압도했어요. 미국에선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고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의 한 독서실에선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그게 놀라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건 사람들보다 믿는다는 개념 자체였어요. 그날 밤, 박가족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다리가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국의 밤하늘과 똑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 어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벤자민, 한국 생활은 어때? 조금 익숙해졌니? 대답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익숙해진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뢰, 소속감, 안전함. 이런 감정들에 익숙해진 거였습니다. 미국에선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것.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주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입양되기 전 머물렀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서류에는 고아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지도 앱으로 검색했더니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섰어요. 긴 버스 여행 끝에 도착한 마을은 서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낮은 주택들이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소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폐허였어요. 낡은 간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집이란 글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곳에 내가 있었다니. 여기서 누군가 나를 안고, 나를 먹이고, 나를 위해 울었겠지. 근처 잡화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스레 들어가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천사의 집에 대해 아시나요? 노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자네, 혹시 그곳에서 온 아이들 중 하나인가?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시더니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노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천사의 집이 문을 닫은 지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관리인 할머니가 이걸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지. 혹시 이걸 찾으러 오는 아이가 있으면 주라고 하셨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쓰여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제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신히 말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글로 빼곡히 쓰인 편지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어요. 편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글씨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언어를 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게 엄마가 쓴 거라면 내가 읽을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 손글씨가 이미 다 말해줬으니까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 그리며 그 너머의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보내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처음으로 제 뿌리와 진정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내면의 풍경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그 얼굴이 제 생모인가요? 그 편지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새벽녘,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서울의 골목길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어요. 편지를 꼭 쥔 채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내 진짜 가족은 누구지? 왜 나를 포기했을까? 그들은 나를 생각했을까? 골목길 끝에 작은 놀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빈 그네에 앉아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한국 소년을 찾으러 가보는 건 어때? 그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네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1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분노, 상실, 외로움, 그리움. 왜 날 보냈어요? 어디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누가 들을 사람도 없는데 한국어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한국 소년이 깨어나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이는 느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가족이 저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수진 누나, 박 어머니, 박 아버지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벤자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절 찾았어요? 눈물로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없어진 걸 알고 모두 찾아다녔어. 수진 누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 살았다는 말을 한 적 있잖아. 그랬던가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 아버지가 다가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평소엔 말씀이 없으셨는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 편지, 내 어머니의 것이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박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여줄 수 있겠니? 내가 읽어줄게. 망설였습니다. 그 편지는 너무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어요. 박 아버지가 편지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벤자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혹시라도 그날이 온다면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 너를 보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단다. 하지만 그때 나는 19살 홀로 너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단다. 편지를 듣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박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단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게. 사랑한다, 내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박 아버지가 편지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이미 박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수진 누나도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보다 더 깊은 것이란 걸요. 이 사람들은 제 피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 아픔을 함께하고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찾던 건 누가 날 낳았냐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나를 안아주느냐였어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정체성은 종이에 적힌 국적이나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을요. 집에 가자. 박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왠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시애틀의 할머니 집, 서울의 박 가족 아파트, 아니면 제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어떤 곳, 박 가족과 함께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골목길을 걸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괜찮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3개월 전에는 낯설고 압도적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그 편지를 꺼냈어요. 이제는 구겨진 종이가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한글을 따라 그리며 몇몇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사랑, 는 지난날 휴대폰으로 받은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마이크, 바로 그 역사 수업에서 저를 놀렸던 아이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야, 벤, 너 진짜 한국에 있다며? 미친 짓이다. 근데 나도 사실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난 중국에서 왔거든. 혹시 날 도와줄 방법 없을까? 그리고 그 뒤로 쏟아진 메시지들. 학교 친구들, 심지어 몇몇은 제가 직접 알지도 못했던 입양아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내가 찾았다면 나도 찾을 수 있을까? 리무진 창밖으로 도시가 시골로, 다시 도시로 바뀌며 지나갔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냥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 제 뿌리가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벤자민, 괜찮아? 박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무슨 생각?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국에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죠. 박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서류, 그리고 박 가족을 만난 것까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 동안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마치 몸이 저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박 어머니, 박 아버지, 그리고 수진 누나까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왔습니다. 연락해야 해. 수진 누나가 말했어요. 내가 영어 연습도 해야 하잖아. 그럼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제 한국어 선생님이니까요. 박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씀이 없으셨지만 제 어깨를 꽉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야. 잊지 마. 상자를 열자 작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순간들, 박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 학교에서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희 넷의 사진 아래 한글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천천히 읽었어요. 사진첩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처럼 제 여정을 기록했지만 다른 입양아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기회가 있을까요? 저 한 가지 결정했어요. 고개를 들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수진 누나가 물었어요. 저 지금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요. 세 사람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 같은 입양아들을 돕고 싶어요. 미국에도 한국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시작할 방법조차 모르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박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제가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요.
박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정말 아름다운 꿈이구나. 단순한 꿈만은 아니에요. 벌써 몇몇 친구들이 도움을 청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수진 누나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일종의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셈이죠. 다리 프로젝트라고 부를까 해요. 미국의 입양아들과 한국의 문화, 언어, 그리고 가족들을 연결하는 다리요. 박 아버지가 드물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요? 그럼 당분간 제가 머물 곳이 필요한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 사람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입양아들의 이야기였고 저는 그들을 위한 첫 발자국을 내딛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오는 길 수화물 진표를 떼고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맸습니다. 이번엔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어요. 머릿속에선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입양기관들과 연락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서울 한복판의 작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입양 서류들, 그리고 여러 입양아들의 사연이 담긴 이메일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익숙해진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옆에는 수진 누나가 앉아 미국 입양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박 어머니는 입양기관과의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계셨어요. 미국에서는 할머니가 다리 프로젝트를 홍보하며 입양 커뮤니티와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했어요. 서투른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쓰며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은 미국에 있지만 내가 다시 오고 싶은 내 자리는 여기예요. 이곳은 이제 그냥 한국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리고 이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주는 다리가 되는 곳이에요. 머리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명이었어요.